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은 오는 13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라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가 아니고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그 날짜에 무인기를 운용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상태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희는 국방부 조사를 신뢰를 하지만 사실관계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북한이 작년 9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이런 발언을 하는지 경위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아직은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많이들 예상하기로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복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것을 불편하게 느낀 북한에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렇네요. 작년 9월에 있었다면은 왜 그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번에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강전애 전 대변인께서는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반대되는 생각인데요. 오히려 북한이 지금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우리 쪽에 대한 어떠한 정권에 대해서 낮게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방중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이 불안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기하라고 해서 북한이 포기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가 우리 국군의 그 실탄 사격 훈련 금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북측에서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 군을 굉장히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번 정권으로 바뀐 이후 9월과 올해 1월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북한 측에서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측의 혼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꺼낸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북한에서 우리 정부를 좀 낮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낮게 본다기보다는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부분은 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는 사실 그것이 심리전이나 선전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는 북한 대내적으로 어떤 결속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의 여러 가지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발언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정확히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를 자꾸 정쟁에 활용을 해서 뭔가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도 외환죄로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받으라든지 이런 정치 공세로 활용이 되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 의도하는 국내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지원 최고께서 언급을 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외환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번에도 결국 특검에서 일반 이적죄로서 기소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서 교전을 유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정부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은요.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적 없다라고 했어요. 무인기 자체를 운용한 적 없다가 아니라 지금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날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날짜에는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것을 저는 자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상황을 보면은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무인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형태의 무인기는 쓰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을 어떠한 내란 공범으로서 이야기라는 프레임을 만들 때 북한과의 어떠한 내통 이런 것들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안보를 위한 행위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정권에서 했었던 것은 외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민주당의 반론도 듣겠습니다. 아유, 너무 두 사안을 똑같이 본다는 게 너무 재미있는데요. 무인기를 운용한다고 해서 지금 물론 이 사안에 있어서는 국방부가 아니라고 했지만 설사 운용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외환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이미 여인영 방첩사령관 메모를 통해서 저강도 드론 분쟁을 일상화하겠다. 뭐 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해서 북한이 도발을 대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미니멈으로는 안보 위기를 조성하고 맥시멈으로는 노아의 홍수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렇게 해서 안보 위기 상황을 조장을 해서 그것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외환을 유치를 했을 때 이적죄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군용 무인기를 가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외환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그 당시가 저는 우리가 뭐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을 운용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쓰레기 풍선이 계속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에도 쓰레기 풍선이 직접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가 지금 완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상황을 정찰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북한 측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은 대북 확성기를 먼저 치운다든지 북한의 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입장들을 보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북한 측에서 작년 9월과 올해 1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시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권과 군에 대해서 우습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외환죄는 전형적인 물타기인 것 같고 지금 국방부에서 우리가 당시에 무인기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은 북한이 펼치는 심리전이나 선전전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말려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일이었습니다. 근데 법정 필리버스터를 정말 떠올리게 하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아주 긴 서증 조사가 있었고요. 결국 특검의 구형은 13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어제 재판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법제도가 우롱당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사실 김용현 측 변호인은 그 전부터 워낙 유명했지 않습니까? 감치 재판도 당하고 그래서 어떤 쇼맨십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도 직위원 재판부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계속해서 불신과 비판을 받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가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키는구나라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요. 아시다시피 직위원 재판부는 처음에 재판부 배당 단계에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입돼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어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이후에 구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유의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재판 절차조차도 계속해서 지연이 되어 왔어요. 8월 여름에 보면 휴정기라고 해서 2주 동안은 아예 기일을 안 잡았고요. 나중에 다른 재판이 많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일을 지정하기도 하고 검찰에서 증인신문하는데 계속해서 김용현 측 변호인이 끼어들면 이걸 제지하지도 않고 그 김용현 측 변호인이 재판부 공정성을 의심해서 기피 신청을 하면 그냥 직권으로 간이기각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받아줘서 또 재판을 중단시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대 재판 전술에 말려들었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는 것이고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약속했던 12월 말까지 다 심리를 마치고 결심하겠다라는 약속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1월로 재판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다 또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석방되는 거 아니냐 불안에 떨게 되고 그런데 마지막 최후 진술해야 되는 최종 변론기일 날마저도 이렇게 연기를 시키니까 정말 사법이 우롱당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어제 재판 방해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법원 안팎에서 나올 정도로 정말 유례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박지원 최고께서는 재판부에 대한 실망도 좀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그만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어쨌든 재판을 지금 마무리를 하는 단계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해서는 징징된다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그리고 재판이 마지막까지 가는데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기현 판사는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을 지금 끝까지 끌고 왔고 본인이 책임 하에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 재판부를 흔들려는 시도는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적당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원래 본업이 변호사로서 정당하게 지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굉장히 의문이 있거든요. 마지막 날이 되어서 서중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특검 측에서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 구두 변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또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재판이고 이게 1년 정도를 끌어온 상황인데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를 더 미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성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는 것은 일관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유죄 판결이 나올 때 판사 입장에서는 장량 감경을 해줄 수 있거든요. 장량 감경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건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변호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라고 재판부에 인식을 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양형에 있어서도 전혀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피고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뭐 강성 지지층을 결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림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께서 이 재판을 바라보고 있는 눈빛이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다는 것을 변호인과 피고인 스스로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기현 판사가 13일에는 무조건 종결하는 걸 약속하겠다. 그 이상은 없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13일이 되면 저희가 내란 특검의 구형량을 좀 알 수 있게 될 텐데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특검의 구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뭐 내란죄라는 게 워낙 선례가 없는 사건이라서 저도 뭐 사법시험 공부할 때 유일하게 판례에서 본 거는 전두환에 대한 내란 수괴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였거든요. 그 당시에 사형이 구형이 됐고 그리고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됐고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예. 확정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특별히 다를 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대할 뿐만 아니고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또한 사실 반성이라든지 개전의 정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수사에 순순히 협조했냐면 그것도 아니고 재판도 잘 안 나가고 수사에도 출석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재판 쇼핑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동안 1년 보여온 일련의 태도들을 보더라도 일단 사형 구형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이제 일각에서는 계엄의 기간이 짧았다든지 뭐 실제 인명 피해가 없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형량이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계엄이 본인이 원해서 중지가 된 게 아니고 국회와 시민들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성공됐더라고 하면 일어났을 피해, 인명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나라 국격의 위상의 실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해가 막심했을 상황이라서 사안 자체도 굉장히 중대해서 사형 구형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두환 씨 사례처럼 이번에도 사형 구형의 무기징역 선고가 좀 유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구형 자체가 사형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고도 사형 같은 것들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뿐만이 아니라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를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 폐지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네.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21세기가 되었고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를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완전히 무너뜨렸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실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형 폐지 국가로 가게 된 것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달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실제로 집행도 했습니다만
선진국의 예에 따라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사형에 대한 선고조차도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검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심 공판 전날에 6시간 정도 마라톤 회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사형과 그리고 무기징역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저께 원래는 구형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보완을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 서부지방법원 사태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만약에 사형이 구형이 되었을 때 실제로 이것이 형량으로서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특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분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국민을 또 통합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정치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도 관심이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도 또 관심입니다. 지난 이제 체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그 최후 진술 1시간 정도 하면서 그때도 이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비상계엄은 야당의 폭정에 대한 어떤 평화적인 그런 대국민 메시지였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같은 주장을 반복할 걸로 보십니까? 그렇겠죠. 평화적인 계엄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나요? 계엄은 군을 동원한 공권력의 투입인데 그것을 이제 평화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형용 모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봐서는 윤석열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확신범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특별히 더 따져보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수준은 넘어선 것 같고 본인 머릿속에 있는 세계관과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을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별히 결심 공판일이라고 해서 그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최후 진술을 좀 준비한 걸로 전해지더라고요. 원고를 준비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이번에는 1시간이 더 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혐의 중에서 가장 중한 죄이고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죄가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의 상황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구두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었을 때 그때 탄핵이 인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문 내용에서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줄탄핵이라든지 예산안 정국으로 인해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피고인이 굉장히 좀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야당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란죄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찬탈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부에 있었을 때 본인이 내란 행위를 했었던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 스스로가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원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혐의를 만들고 있는데 본인은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구 집권 같은 것이 아니라 야당의 폭주 같은 것을 막기 위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진에게 밤늦게 폭언을 한 녹취가 추가로 공개가 됐고요. 또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서 강남의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좀 공개적인 비토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해훈 후보자를 둘러싼 민주당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들 물론이죠. 하고 있습니까? 당원들이 보시기에 민주당 당원들이 보시기에 그동안 이해훈 의원께서 보여주신 행보가 과연 민주당의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은 많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시기 전에 왈가왈부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지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후적인 검증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떤 통합 인사나 실용 인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로 응원을 하는 입장인데 요즘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보면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 이제 브레인이라고 불렸고 5번 정도 공천 받고 3번이나 당협위원장을 하신 능력 있는 분으로 중용이 되신 분인데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런 이야기가 제기되지 않다가 이제 민주당 측 인사로 민주당 정부의 인사로 지명이 되려고 하니까 막 문제가 제기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히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인사라고 해서 민주당 인사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이유도 없고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이유도 없다. 앞으로 19일에 예정돼 있는 청문회에서 한번 밝혀보자, 검증해보자 이런 네. 정도 입장입니다. 예, 청문회까지 9일 딱 남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해야 된다, 심지어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대통령께서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를 아직 민주당 측에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해운 후보자의 처음의 문제는 국민의힘 쪽에서 온 인사라는 것,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정무적인 것을 넘어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반포의 아파트를 청약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이미 결혼한 아들이 올라가 있어서 이것은 부정청약으로서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직장 내 갑질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들이 그 배우자인 연세대학교 교수와 함께 쓴 공저로 한 논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통령을 믿고 있는 것이죠. 김민석 총리라든지 과거에 처음에 들어왔었던 장관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모두 임명이 되었었거든요. 이러한 예에 따라서 본인도 대통령을 믿고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이 민주당조차도 지금 설득해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결자해야 할 사람은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후보자 발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책임을 맡은 뒤 국민 통합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 취지가 국민 통합이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연하죠.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국정 책임을 맡은 이후로는 계속해서 5,200만 국민에 대한 삶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으로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이것이 뭐 특별히 김민석 총리가 뭐 대단한 어떤 무슨 저간의 무슨 배경을 깔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국정 철학을 지니고 계시고 그런 기조로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시니 가급적이면 정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해운 후보자의 어떤 기재부 관료들을 설득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그동안에 야당 측에서 이해운 후보자가 갖고 있던 위상, 입지 이런 것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실용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간에 뭐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으로 유리한 점을 노렸다 이런 노림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저는 사실은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듣고 받아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예, 어쨌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지명을 한 인사일 텐데 청와대에서도 참 이해운 후보자를 둘러싸고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께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탑탁지 않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자체를 대통령께서 설득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국민통합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허망하게 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쪽으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진 사퇴를 했을 때는 정말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또 이해운 후보자가 마지막에 낙마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갈라치기를 위해서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의심에서도 좀 벗어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대통령실에서 인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장관 후보자들도 그렇고 지금 이해운 후보자들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서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한 여론조사 언급을 하셨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물었고요. 응답자의 47%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혜훈 후보자 외에도 또 민주당이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 김병기 의원 문제입니다. 당 윤리심판원 결과가 12일에 나올 걸로 보이고 이 결과를 또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당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니 자진 탈당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 원내대표 본인께서 일단 소명을 할 것이 많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비상징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명을 하기보다는 통상적인 징계 절차,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고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하고 그로부터 어떤 판단을 하면 지도부는 그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현재 당원 당규상으로 이제 탈당을 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의원을 제명한다든지 이러려면 어차피 또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 이후에도 의원총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은 그 절차를 정상적으로 따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시는지 짧게 듣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 강선 의원은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제명을 했는데 지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김병기 의원이 강선 의원과의 녹취 이상의 무언가를 갖고 있다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뒤에 더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에서 전직 그 여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는데 저는 변호사로서 가장 좀 크게 보고 있는 것이 배우자의 그 동작구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라든지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녹취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영장도 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대통령실도 굉장히 비겁하다는 말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